약자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분야의 변화 알아보는 시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자 복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 복지 강화, 또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차관님.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약자 복지입니다. 이제 사실 총선 이후에 약자 복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영아기 집중 지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처음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때는 어떤 지원들이 지금 있습니까? 예, 영아기가 보통 0, 2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가장 돈이 많이 들 때거든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자는 그런 대책이 있고요. 예. 첫 번째는 부모급여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을 했는데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0세가 100만 원, 예. 1세는 70만 원을 지원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희가 200만 원을 이렇게 지원권을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200만 원이냐? 둘째째는 틀리게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첫째는 200만 원이지만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0에서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저출생들을 맞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아기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출산 이후에 보육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보육 인프라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정말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영아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애들이 정말 돌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과장 때도 보육과장을 하고 국장 때도 보육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 때 처음으로 무상보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2012년도부터 이제 전체 무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갈 때는 사실 돈이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게 되면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5%는 인상을 해줬고요. 또 하나는 그 영아 보육료를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큰 대책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애들 돌보는데 그게 있습니다. 돌보는 인원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에 0세는 3명, 3, 5, 7, 15, 20 해가지고 정해져 있군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0세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하나를 돌보는데 11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3명을 다 채워야만이 사실은 3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234만 원이 드는데 이 보육교사 한 분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최저임금은 245만 원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돈이 안 듭니다. 돈이 들어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본다 하더라도 63만 원을 더 지원을 해가지고 최소한 근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어린이집 많이 만들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어린이집 안 보낸다 하더라도 갑자기 애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간제 보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00개가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2300개까지 늘리게 하고 있고 여기는 단 5,000원만 내면 되게 되는데 부모님들은 2,000원만 내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애를 본다 하더라도 2,000원만 내게 되면 1시간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아기에 대한 부모의 지원, 그리고 또 이제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보육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난임 아, 부부 아니겠습니까? 예, 참 아이를 너무 안고 싶은데 참 잘생기지 않는 그런 부부들을 위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원도 같이 진행이 되고 예,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10명 중에 1명은 사실은 시험 가는 시술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저 여러 가지 그렇게 병원에 가보게 되면 애를 낳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난임 대책을 정말 획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요 난임 대책에 대해서 네. 이 명함을 만들었겠습니까? 아, 오늘 주신 그 명함에 그렇습니다. 난임 대책이 들어있군요. 예. 요 만들게 된 것은 사실은 요 명함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아이를 넷나신 어머니를 보고 제가 만든 것이 되겠는데 예. 이 어머니가 리록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지록 씨, 비전설록 4명을 낳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 수입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 이게 그 소득 수준의 180% 이하만 지원이 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체외수정의 지원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예. 옛날에는 체외수정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근 5회를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해가지고 20회로 4회를 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합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관 중인 냉동 난자도 지원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좀 나오고 있죠. 냉수 지원되고 있고 예. 냉동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사실 냉동 난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총 2번에 걸쳐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세요. 냉동할 때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그건 좀 어렵고요. 냉동해서 해동할 때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지원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맨 아래 보시게 되면 난임 부부하고 임산부가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난임 심리센터를 저희가 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영양제를 드시기도 하고 술, 담배를 끊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리에 굉장히 힘쓰십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좀 지원이 된다고요? 예,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면은 정말로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난임 부부들이 보니까 24만 명 정도 됩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난임 그게 된 것이 9만 명 정도. 또 여성분이 이제 우리 한 뭐 15만 명 정도 되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가입력 검사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임신이 가능한지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 나이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AMH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궁이라든지 난소에 여러 가지 확인하는 부인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13만 원 정도로 저희가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도 이 정자가 활동성이 적다라든지 또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자 정밀 검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돼 있고 여기는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바로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네. 또 가시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요즘은 이 보건소가 있습니다. 온라인 보건소거든요. 거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바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임과 또 임신 전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말씀 들어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태어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데 소중하죠. 예. 정말 아이들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아유 지난해 참 저희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수원에서 정말 냉장고에서 이렇게 아이 2명이 영아가 사망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국을 다 이렇게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11,000명을 다 조사했고요. 거의 대부분은 살아 있는데 또 일부는 또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야 되겠다는 해가지고 저희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금년 7월 19일 날 시행이 됩니다. 2달이 지금 채 안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희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998명, 1000명 중에서 998명에서는 병원에서 낳습니다. 네. 2명만 사실은 그 병원 밖에 때로는 뭐 저산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예. 뭐 화장실에 낳기도 하고 뭐 모텔에 어떻게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네. 그렇지만 998명 낳은 애들에 대한 반드시 출생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만약 아기를 낳게 되면 바로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그 정보를 보냅니다. 예. 그럼 심평원에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읍면장에게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라고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시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등록 기간이 한 달입니다. 네. 한 달 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괜찮은데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부모님께 왜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하세요라고 최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 경우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안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그럴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적 그 뭐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전산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7월 19일 날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다음 달 6월 달쯤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한창 예, 관련 예. 제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생 통보제가 시행이 되면 알리고 싶지 않아서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출산제가 같이 시행이 되죠. 같이 시행이 됩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998명인데 2명은 사실은 밖에 출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림동에 있는 베이박스에 가보니까 한 해 한 120명 정도가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오게 돼 있는데 보통 90% 정도는 병원에서 출산해서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병원에서 다 신고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을 안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나라,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출산제, 프랑스는 익명 출산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익명으로 가면으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됐고요. 똑같이 한날 한시 7월 19일 날 금년에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도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에 빠진 임산부, 어떤 임산부냐면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야 낳기가 힘들다, 또 키우기가 힘든 그런 임산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마다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상담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참 키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분들 말씀이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힘드냐,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힘든데 참 전화 잘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했다는 거 저는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아이를 갖게 됐냐 말이죠. 아빠는 누구냐 이렇게 막 전화를 하게 되면 위축돼 버리거든요. 그럼요. 그럼 전화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상담 기관을 저희가 시도별로 하나씩 만들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1308이라는 전화를 통하게 되면 다 그런 전문적으로 상담 기법과 그런 걸 다 감수성을 가진 놈들이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혹시라도 이게 뭐랄까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럼 바로 원가정으로 다시 가서 돌려보내게 되게 돼 있고, 그렇죠. 이거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호출산제로 저희가 그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아이가 점차 배가 불러오잖아요. 익명으로 그 여러 가지 산전 진찰도 검사를 받고 또 출산도 하고, 익명입니다. 가면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병원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는 다시 출생 신고를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하기 전에 상황을 고려해서 바로 입양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게 돼 있고, 그런 정보는 잘 간수를 합니다. 그러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입양을 가더라든지 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부모가 동의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행령도 만들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쭉 가는 정보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정보가 아닌 가명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7월 19일 날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6월 달부터는 1308 전화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을 잘 돌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저출생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영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또 지원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전화번호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 번호가 1308번입니다. 1308. 네, 1308번으로 앞뒤 더 없는 오로지 1308만 누르시면 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1308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 중에 또 어르신들 있습니다.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또 대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일자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고용률, 4월 취업률도 통계를 보니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또
그 취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일단 예. 노인들을 위한 어떤 직접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인 고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마도 65세 이상이 36.2%인데 일본은 2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제가 늘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노인 일자리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지난해가 88만 3천 개인데 103만 개로 14만 7천 개가 늘렸습니다. 와. 그런데 많이 이렇게 어른들 만나보시게 되면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네.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또 한편 소득이 늡니다. 보니까 소득이 17만 원 정도 늘게 되어 있고요. 또 의료비가 적게 됩니다. 일하시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잖아요. 예. 보통은 한 달에 27만 원이 드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2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7만 원이 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전 국가적으로 보게 되니까 5,200억이 절감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형 일자리. 예를 들면은 환경을 보호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면은 그 어디죠? 그 건널목에 다가리 그걸 네. 녹색 아, 어머니처럼 예.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게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65만 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 가지고 어린이집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같이 보육 관리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안내되시잖아요. 이런 게 있고 네. 또 마지막 민간형 일자리가 있는데 민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 보면은 빵을 굽는다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이거 요즘 바리타스 있잖아요. 바리스타.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맞습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진짜 지켜보라 하세요. 예. 그런 게 많이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늘려야 되고요. 금년에 지금 6년에 처음으로 동익형 같은 27만 원 했었거든요. 29만 원으로 늘렸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단가죠. 또 하나는 우리 저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71만 원에서 월 76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만약에 정말 그 저희는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노인이 되시잖아요. 요즘 자기 나이에서 70%를 곱하면 자기 그 옛날 그 친철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지금 65세 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익형도 늘려야 되겠지만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도 늘릴 계획이 있고요. 지난해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법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일자리를 최소한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드리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점 업체들이랑 또 협업을 맺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예. 편의점에 어르신들을 이제 고용하는 네.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너무 오랜 시간 일하지 않아도 네. 맡은 어떤 타임에서 많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하시니까 만족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또 된다고 서울 봐요.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가 무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택배 서비스도 예. 되게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젊게 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이렇게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정소득조정을 해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근 1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보게 되면 33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가 둘이 있을 경우는 53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40만 원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월 달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었죠. 경로당에서도 식사를 제공하겠다. 지금 경로당 6만 9천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5만 8천 개는 3.6일 정도를 보통 월수금이죠. 식사 점심을 지원하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만나보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먹고 싶다.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 괜찮지만 85세 넘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3.6일에서 4일, 5일, 6일, 크게는 7일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끼 정도는 반드시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좀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핵심이 요즘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입니다. 그래서 예. 약자 복지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 있을까? 사실 숫자적인 측면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 예, 부분이거든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약자 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받은 사람들이 자기 몫을 잘 냅니다. 네. 그런데 자기 몫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자. 그것이 바로 약자 복지입니다. 예. 제가 판넬을 이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번 우리 복지 예산이 전 부처에서 가장 많습니다. 122조고 그 다음 번이 사실은 97조가 돼가지고 교육부 예산이 되겠고요. 또 복지부도 복지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어르신들, 장애인들 분들이 있는데 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적인 소득 같은 게 있습니다. 73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6.0% 인상해서 540만 원에서 573만 원 인상을 시켰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13.2%를 인상했습니다.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23만 원이 크게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삭제들을 많이 부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을 기초연금을 많이 올렸고요. 일자리를 정말로 사상 최대로 네. 103만 개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많이 오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체중적 발달 장애로 해서 24시간 돌볼 수 있는 것을 지금 20명에서 340명까지 각 시도별로 다 20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년들 있잖아요.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또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립준비금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은 정말로 잘 보호하겠다.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그게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모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